자, 지금부터 고객 관점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강의를 진행할 사람은요, 이준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제 직업을 일반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강사가 아니라 기시 유통학자라고 그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제 관점에서 또는 사용자 관점, 오늘 말씀드릴 사용자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본인이 하는 일, 본인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보는 것들이요,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교육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좀 재미있는 사례들, 재미있는 이야기가 중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재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흥미를 좀 느끼신 다음에는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생활하실 때, 그리고 취직을 해서 실제 현업에서 일하실 때 좀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고객 관점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 과정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제품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그 제품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제품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시겠죠? 네, 오랄비 어린이 칫솔입니다. 어린이 칫솔은 성인과는 조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그렇죠. 일단 크기가 다를 겁니다. 왜? 아이들의 손이 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칫솔의 크기를 작게 만든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랄비 어린이 칫솔은요, 그런 기존의 개념을 깨고 일반 어른 칫솔보다도 두께가 더 두껍게 그렇게 만든 칫솔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잘 살펴봤더니요, 아이들이 손이 작아서 보통 일반적으로 성인들은 손가락으로 칫솔을 잡게 되는데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주먹으로 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얇은 칫솔의 경우에는요, 손에서 자꾸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에서 잘 빠져나가지 않고 주먹으로 졌을 때 적당한 크기인 일반 칫솔보다 조금 더 두꺼운 크기, 그리고 재질도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런 고무 처리가 되어 있었고요. 아이들이 양치를 하다가 떨어뜨리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냥 기존의 성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이들 거니까 그냥 작고 얇게 만들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에서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아이들이 칫솔질할 때 무엇이 힘들까, 무엇이 어려울까,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다 보니까요, 이런 제품이 나오게 된 거죠. 자, 다음은 다른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은요, 스마트 삭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에서 보시는 것 같이, 네, 스마트 삭스. 뭔가 똑똑한 양말이라는 뜻인데요. 지금 저 양말을 신고 있는 사람을 보면요, 아기입니다. 아이, 갓난아기. 아기들에게 여러분들이 체온을 측정한다거나 아니면 심박수를 측정하는 거,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보통 성인들은요, 팔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은 끊임없이 손을 흔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잘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 체온을 측정하거나 심박을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아이들이 부담 없이 이런 측정이 쉽도록 할까 고안해서 만든 장치가 바로 저 스마트 삭스입니다. 아이들 발에서 또 마찬가지로 심박이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그거에 착안해서 발에다가 양말처럼 시키는 건데 저건 아이들이 아무리 흔들어도 떨어지지도 않고 또 아이들이 물어뜯어서 뺄 수도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의료진들이 아이의 심박이라든가 그 다음에 산소 포화도, 체온 같은 걸요 조금 더 편하고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건데요. 이건 많이 여러분들도 보셨죠? 다이슨 선풍기입니다. 이 선풍기가 완전히 획기적이고 혁신적이라고 칭찬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에는요, 선풍기라고 하면 무조건 팬이라고 하죠. 날개가 있어야 되는데 날개를 없앤 그런 그 선풍기입니다. 그럼 날개를 왜 없앴냐?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저기다 손을 놓거나 그렇게 됐을 경우 다치는 위험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날개를 없앨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많은 사람들이 날개를 작게도 만들어 보고 했지만 그건 결코 답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날개를 없애자. 그러면 날개를 없애고 나면 그 바람을 나오게 하는 걸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다시 한번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에 이륙의 원리를 이용한 양력을 이용한 양력을 발생시켜서 바람이 나올 수 있도록 한 아주 획기적인 그런 선풍기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건요. 저 다이슨 선풍기가 단순히 날개만 없어서 유명한 게 아니라요. 모든 선풍기는, 대부분의 선풍기들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풍기 팬 뒤에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풍기가 돌다 보면 모터가 뜨거워지죠. 그러면 뜨거운 바람이 선풍기를 통해 나와서 정작 시원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선풍기가 더운 바람이 나와서 더 불쾌하고 더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다이슨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면 날개도 없애고 그 다음에 뜨거운 바람 나오지 않도록 모터를 바로 날개 뒤가 아닌 다른 곳에서 넣어야 되겠다 해서 착안해서 만든 것이 바로 날개를 없애고 그 있던 모터를요 아래쪽으로 만들면서 양력을 발생시키고 그 양력을 통해서 바람을 일으키게 되는 신개념의 선풍기가 됐던 거죠. 이로써 소음 문제도 많이 해결되고요. 안전 그리고 시원함 이 세 마리의 토끼를 완벽하게 잡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다이슨 선풍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세 가지 제품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혹시? 이 세 가지는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그 공통점은요 고객의 불편함을 면밀히 관찰했다는 거죠. 고객이 이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게 무엇인가, 기존의 제품들이 만족시켜주지 못했던 고객의 편리함, 고객의 불편함 이런 것들 제대로 관찰을 해서 이런 훌륭한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어린이 칫솔 같은 경우에는 자꾸만 떨어뜨리는데 그 이유가 얇아서 그 얇다는 것을 잘 관찰해서 역발상으로 더 두꺼운 칫솔을 만들어내고요. 날개가 있으면 불편하다는 것을 잘 관찰하고 또 뜨거운 바람이 나오면 불편하다는 걸 잘 관찰해서 날개를 없애고 모터를 아래로 내린 거죠. 마지막 스마트 삭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자꾸만 움직이고 하니까요.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고 아이들이 찬 건지 안 찬 건지 잘 의식할 수 없도록 아예 발 쪽으로 그런 측정기를 넣어서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의료진들도 이런 심장 박동수와 그 다음에 체온 같은 거를 측정할 때 어렵지 않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고객의 불편함을 잘 관찰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반대점도 될 수 있겠죠. 고객이 필요하는 거, 불편하다는 건 꼭 그 반대는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한지, 고객들은 무엇을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발견해냈다는 겁니다. 아이들 칫솔 같은 경우에는 미끄러지니까요. 미끄럼 방지 패드를 대서 아이들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게 된 거고요. 또 모터의 바람이 뜨겁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차갑게 나올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필요점들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마찬가지로 발로 차고 그 다음에 손으로 흔들어도 잘 떨어지지 않는 어떻게 하면 그런 제품을 만들 건가, 제품을 발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발견해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두 가지 불편함을 관찰하고 필요점을 발견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그런 사례입니다. 다른 제품보다 더 우리에게 주는 가치가 높기 때문에 고객은요. 바로 이런 제품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비록 가격이 좀 더 비싸더라도 그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불편함이 아니죠. 나에게 주는 가치가 불편함보단 편리함 그리고 불필요함보단 필요한 게 더 높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 창출을 실현해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제품들을요 더 많이 만들어내고 더 잘 생각해내기 위해서는요 항상 고객의 불편함, 고객의 필요점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고 발견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실현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미래가 원하는 인재는 어떤 인재일까요? 미래가 원하는 인재상 4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라는 건요. C로 시작하는 4가지 역량이 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 역량입니다. 방금도 보셨듯이 여러분들이 기존의 생각을 좀 바꿔서 창의적으로 생각해내는 창의력, 정말 미래가 원하는 인재에게 가장 필요한 필수 역량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경쟁이 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기 노력할 때요.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창의력, 크리에이티브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크리티시즘입니다. 비판. 비판이라는 건요.
그냥 일방적으로 나쁘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건설적인 비판. 이게 과연 최선일까요? 이거보다 더 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보다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기존에 나와 있는 정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건설적인 비판을 해보시는 거죠. 건설적인 비판이 없이는요, 어떤 것도 개선될 수 없고 혁신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건설적인 비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크리티시즘, 비판 능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소통 능력입니다. 내가 아무리 창의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비판 능력이 뛰어나더라도요, 사용자, 그리고 고객, 그리고 나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소통 능력이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낸 그런 불편함, 그리고 필요점 이런 것들을요, 제대로 나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고객들이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고 현장에서 고객들과 고객의 불편함, 고객이 필요하는 거 이런 것들을 소통을 잘해서 끌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 미래가 원하는 인재상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실제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사용자, 고객의 불편함, 고객의 필요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찰이나 인터뷰를 하셔야 되는데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소통 능력이죠.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사실은요, 협력입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미래에는요, 혼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여기엔요, 사용자, 고객도 포함되는 거죠. 고객과도 함께 협력을 하면서 고객이 불편한 점, 고객이 느끼는 필요점, 이런 것들을 함께 찾아내고 함께 개선하는 것, 이런 협력 능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혼자 실험실 안에서 또는 개발실 안에서 혼자 개발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소통을 통해서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능력, 이 협업 능력이 미래가 원하는 인재상의 마지막 사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4가지 C를 많이 갖고 있고 항상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주제인 디자인 사고, 디자인 띵킹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디자인 사고, 디자인 띵킹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자인 띵킹과 관련해서 ADO라고 하는 세계적인 디자인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창립자인 데이비드 켈리가 디자인 띵킹이란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디자인 띵킹은 디자인적 사고를 기반으로 사람 중심의 공감을 통해 새롭게 문제를 발견하고 빠른 실패와 협업을 통해 창의적 혁신을 촉구하는 마인드셋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건요, 사람 중심의 공감입니다. 사용자 또는 고객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개발자는요, 그것을 공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새롭게 발견하고 또 빠른 실패, 또 협업을 통해서 혁신을 추구하는 마인드셋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사고와 디자인 띵킹, 디자인 사고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사고는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로지컬 띵킹, 흔히 경영자적 사고라고 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고요. 그에 반해서 일어난 게 바로 크리에이티브 띵킹, 창의적인 사고입니다. 논리적인 사고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좌뇌를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구조적이고 분석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잘 정의된 문제들을 다루는 게 로지컬 띵킹의 특징이고요. 문제가 방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 자체가 너무나 힘든 일이고 너무나 불편한 일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용인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잘 분석하고 잘 파헤치는 것, 이런 것들이 논리적 사고력의 핵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한 부분에 집중해서 현미경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집중적 분석을 해내는 게 로지컬 띵킹입니다. 자, 반면에 창의적인 사고라는 것은요, 우뇌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이고 직관적이고 분석에 집중하는 것보단 융합, 서로 다른 것들을 조합하고 재결합하는 융합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정의되지 않은 문제를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문제를 발견해낼 수도 있고요. 문제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창의적으로 해결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요,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실수가 아닌 걸로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시도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좀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크리에이티브 띵킹, 창의적 사고라는 거죠. 그런데 창의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 이 사이에 있는 게 바로 디자인 띵킹입니다. 디자인 띵킹은요, 문제 해결을 위해 좌우 뇌를 모두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성적이고 구조적이고 감정적이고 직관적인 두 능력을요, 자유롭게 전환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또 분석과 융합에 집중하는 뿐만 아니라 분석과 융합을요, 반복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거죠. 잘 정의되거나 정의되지 않은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잘못 정의된 문제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요, 다시 한번 문제로 정의해서 만들어 풀어보는 것이 바로 디자인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프로세스의 시작입니다. 디자인 사고의 시작이고요. 그 시작을 알리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실수가 용납되는 것이 아니라 실수는요, 학습의 경험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실수를 통해서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은요,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자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줌밍 인, 줌밍 아웃을 통해서요, 크게 확대해서도 봤다가 멀리서도 보고 문제를 분해해서 어려운 방향으로 재구성을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디자인 띵킹입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로지컬 띵킹, 논리적인 사고와 크리에이티브 띵킹, 창의적 사고를 두 개를 융합해 놓은 디자인 띵킹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든 인재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사고 능력입니다. 기업과 학교에서는요, 이런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죠. 그럼 이런 디자인 띵킹 사고가 적용된 사례들을 우리 일상에서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요, 미숙아입니다. 매년 2천만 명의 미숙아들이 우리 지구에서 태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96%가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나는데요. 자, 이 가운데 400만 명이 태어난 지 한 달 이내에 저체온증으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봤는데요. 문제는 이런 저체온증으로 태어난 아이들,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는요, 인큐베이터입니다. 그런데 2만 달러가 넘는 이 인큐베이터 비용을요, 개발도상국에서 마련한다는 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모여서 논의한 끝에 이런 1차적인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자, 2만 달러가 넘는 인큐베이터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저렴하게 만들어서 개발도상국에 보급을 하게 되면 미숙아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냐.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요, 폐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런 모양의 저렴한 기존 인큐베이터의 100분의 1 가격의 인큐베이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했던 멤버들이요, 우리가 만들어준 이 인큐베이터가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 현장으로 가서 봤더니요, 병원 안에 이 인큐베이터가요, 그냥 방치된 채 그냥 놀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게 사용되지 않을까? 왜 우리가 만들어준 이 인큐베이터가 사용되지 않을까? 그리고요, 실제로 병원에 갔더니 산모들도 많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산모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고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개발도상국의 많은 여성들이요, 임산부들이 아이를 병원에 와서 낳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낳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 간 돈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인큐베이터를 저렴하게 만들어도 그 비용을 댈 능력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제를 다시 정의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하면 저렴한 인큐베이터를 만들까? 이 문제에서요, 어떻게 하면 집에서 아이를 낳은 산모가 아이를 저체온증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려면요, 여러 가지 제약점이 있는 거죠. 기존의 인큐베이터만 생각했을 때는요, 전기도 필요하고, 그렇죠? 무균, 산소기 이런 것도 필요한데, 사실은 그 정도까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아이들에게
털모자를 보내자는 이런 운동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모자만 쓰더라도 네, 저체온증 예방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아이들을 좀 따뜻하게 오래 장시간 네, 저체온증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모자로만은 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에서 아이를 낳는 이 개발도상국의 임산부들이 신생아들을 따뜻하게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아주 저렴한 비용에 이런 것을 고민하다가요, 바로 만들어낸 게 바로 인브레스 인펀트 워머, 네, 이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흔히 발열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핫팩 있죠. 근데 우리 핫팩은 일회용이고 이렇게 흔들어 쓰는 건데, 이거는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 아니면 저 핫팩을 데워줄 수 있는 네, 그런 기계에 넣게 되면 저게 데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포대기 모양 있죠. 저 포대기 모양에다가 핫팩을 놓으면요, 네, 온도가 네,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저 포대기 자체가 보온 능력이 있기 때문에 훨씬 오랜 시간 네, 어떠한 전열 장치도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저 핫팩 같은 경우에는요, 다회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 사는 가난한 임산부들도 한번 구입을 하거나, 물론 구입을 하지 않겠죠. 네, 한번 지급받은 걸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의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사망 아이들의 숫자가 상당히 줄었다고 합니다. 저게 $20 안팎입니다. 네, 그런 금액, 아까 $20,000가 넘는 인큐베이터의 1000분의 1 가격으로 해결한 거죠. 그리고 누구나 집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항상 고객 관점에서, 개발자라든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관점이 아닌 사용자, 고객 관점에서 사용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건 무엇인지 아시겠죠? 네, 이거는요, MRI 장비입니다. 혹시 MRI 장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뭐 건강을 체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성인인 저도 저 MRI 장치 들어가면요, 상당히 좀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꼼짝 않고 있어야 되는 것도 힘들지만 웅웅 하는 소리하고 저렇게 하얀 장치 있는 곳 자체가 약간은 두려움의 대상인 거죠. 자, 이 MRI 장치를 개발한 GE의 개발자가요, 자기가 만든 이 MRI 장치들이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병원을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특히 소아병동에 갔다가 소아병동 앞에서 아이들이 이 MRI 장비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떼쓰면서 우는 것을 보고요,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의료진들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마취를 하거나 수면 마취를 해갖고 강제적으로 이 MRI 검사를 시행했다고 하는데요. 성인들이 봤을 때는 그냥 저기 들어가서 뭐 잠깐 있으면 되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아이들이 봤을 때는, 특히 환자 아이들이 봤을 때는 하얀 세계, 네, 또 차가운 공간, 그리고 너무나 무서운 소리, 그리고 무서운 기계 같은 저 침대에 누워서 검사를 받는 일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다시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이 MRI 장비에 와서 검사받는 것을 무섭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MRI 어드벤처입니다. 어드벤처, 모험이라는 뜻이죠. 두려움과 모험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모험심, 그리고 MRI 장비에 대한 두려움, 요거를 극복할 수 있도록 MRI 하러 가자 이게 아니라, 야, 우리 새로운 모험의 공간을 한번 가보자 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해적선을 타고 해적을 잡으러 가는 그런 모험의 세계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의료진들도 이렇게 재미난 복장, 그냥 흰 가운에 의사 선생님 복장이 아니라 실제로 선장, 그리고 해적, 이런 역할극을 해서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해적을 잡기 위해서 이동을 할 겁니다. 근데 이동하는 동안 네가 움직이게 되면 해적들이 눈치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잡힐 수 있어. 그러니까 해적선으로 이동하는 동안 네가 꼼짝 않고 있어야 돼 라고 얘기했더니요, 애들이 알겠습니다, 꼼짝 않고 있겠습니다 하면서요, 저 검사가 이루어지는 시간 동안 울지도 않고 꾹 참고, 특히 검사가 끝나고 나서도요, 그 MRI 장비에 대한 호응도, 만족도, 이런 것들이 되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어떤 아이들은 나 다시 하고 싶다고, 다시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아이들이 무서움을 두려움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MRI 어드벤처들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해외 사례고요. 국내 사례도 한번 볼까요? 국내 사례. 여러분,
우리 학식에서 많이 식사하실 텐데요. 건강을 위해서 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네, 밥을 좀 적게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밥 좀 조금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조금의 의미하고 밥을 배식해 주시는 분의 조금의 의미가 달라서 내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주실 때도 있고요. 어떨 땐 조금 다를 땐 너무 조금 줘갖고 배고플 때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특히 잔반 문제는 심각한 환경 문제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등학생들이 머리를 썼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잔반을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앞에서 캠페인도 해보고, 네, 그 다음에 잔반이 잘 남지 않는 그런 식단으로도 바꿔보고 했는데요. 어쩔 수 없이 계속 잔반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양의 작게 하고 적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배식을 해주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적게 양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급식을 하는 학생들의 입장과 배식을 하는 배식원 사이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고민해서 나온 게 바로 이 무지개 식판입니다. 무지개 식판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죠? 그렇죠. 식판에 선이 그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만큼만 주세요. 네, 대중소, 네, 뭐 예를 들면 1단, 2단, 3단 요만큼만 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요, 실제로 엄청난 양의 잔반이 줄었다고 합니다. 학생 1인당 평균 130g이 넘었던 잔반이요, 이 무지개 식판을 사용하고 나서부터는요, 네, 10g 이내로 줄였고요. 특히 이 정량을 유도하면서 식판의 재질도 바꿔갖고요, 무게를 기존 제품보다 3분의 1로 줄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식판에 담겨져 있는 음식의 무게를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무지개 식판을 만든 것이요, 바로 이 학생들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잔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네, 저런 아이디어를 내왔고요. 지금은 무지개 식판이라고 여러분들 인터넷 쳐보면 아예 제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우리가 왜 저걸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을까? 바로 고객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하나 더 볼까요? 원룸촌 쓰레기 문제. 쓰레기 문제는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뭐 이런 지역은 관리하는 주체가 좀 명확하게 있어갖고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원룸촌이라든가 이런 곳은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사람들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또는 구에서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광산구, 네, 광주광역시의 광산구에서 공직자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프로젝트로 만들어 봤습니다. 원룸촌에서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할 건가? 그것도 주민들이 스스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항상 공무원들이 중심이 돼서 이런 문제를 하다 보니까요, 원룸촌에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의 실질적인 불편함, 실질적인 필요점,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요, 네, 과제를 통해서 실제로 네, 원룸촌을 방문해서 원룸촌에 사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릴 때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또 쓰레기를 재활용 분리수거할 때는 어떤 게 좀 필요한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서요, 실질적으로 프로젝트화해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들이요, 네, 가장 필요했던 게 뭐냐면 원룸촌도 아파트처럼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그것도 잘 표시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분리를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안내가 되어 있는 그런 분리수거함이 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렇게 분리수거함입니다. 네, 아파트는 기존에 뭐 다 있었는데 원룸촌이라든가 일반 주택단지에는요, 이런 것들이 없죠. 어떤 한 집이 희생해서 이런 걸 할 일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네, 구해서 직접 제작을 해서 만들었는데요. 이때 나왔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왔고요. 일반적인 행사나 이런 거 할 때도요, 저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것을 이용하면 파손의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부피도 크기 때문에 이동이 좀 불편해갖고요.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저런 식으로 네, 행사라든가 네, 한 번 사용하는 이런 재활용 분리 배출 기구들을 만들어서 지금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 싱킹은요,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제품을 개발한다던가 아니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디자인 싱킹이 기존의 논리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사고의 두 장점을 다 모아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디자인 띵킹이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사회적인 문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공감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요, 아이디어를 내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제품을 만들어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는요, 실제 현장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공감하기라는 단계가요, 이 디자인 띵킹의 핵심입니다. 기존에 어떠한 사고방식도 사용자 관점에서, 고객 관점에서 공감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없었는데요. 이 디자인 띵킹에서는 사용자의 문제에 깊이 공감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그 사용자가 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페르소나라고 하는 가상의 고객, 가상의 사용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고객, 페르소나의 인터뷰도 하고요. 관찰도 하고 체험을 실시를 통해서 이 페르소나가 갖고 있는 페인, 불편한 점, 니즈, 필요한 점을 발견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가 디자인 띵킹의 핵심이자 디자인 띵킹이 다른 사고방식과 가장 차이가 있는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감을 통해서 문제를 정의하게 되는데요. 이 문제가 진짜 문제인지 현상이 아닌지, 단지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경우는요. 현상만 제거된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인지, 그 다음에 valuable,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자연 소멸하거나 그냥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많은 가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inspiring, 과연 나에게 뭔가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인지,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문제를 정의하는 거죠. 그러면서 만드는 게 바로 POV, Point of View라고 했고요. 관점을 기술해 보는 겁니다. 사용자들이 느낀 관점. 이 사용자는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라고. 그러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어떤 게 필요할 건지 아이디어를 내는 단계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내는 단계에서는요, 흔히 말하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질보다 양,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시는 거고요. 집단 지성의 힘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그냥 집단 지성의 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시각화해서 그 시각화된 아이디어를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를요 많이 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최적의 개선안을 하나 선정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최종안이 선정되면요, 멋지고 훌륭한 그런 제품을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시제품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제일 중요한 건요, 빠르고 값싸게, 실질적으로 이 시제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만들면서 생각하고 형태를 앞에 두고 논의하면서 일단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들에게 한번 피드백을 받아보시고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개선을 해나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시제품을 만들고 나면요, 현장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토타입에 너무 애정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 시제품에 대해서요, 그냥 빠르게 테스트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요. 진솔한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을 도출하고 이때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반복과 개선으로 가장 좋은 아이디어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 이게 바로 디자인 띵킹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요. 잘못되면 그 전 단계로 또는 그 이전 단계로 이렇게 회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디자인 띵킹을요, 이 무한대의 기호로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혁신을 위한 디자인 띵킹의 프레임워크가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요. 보시면 처음에 공감하기, 기억나시죠? 사용자나 고객과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두 번째는 문제를 잘 정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문제를 잘 정의하시고요. 그 정의된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도출해 보시고요. 도출된 아이디어가 나오고 나면 그 아이디어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시제품을 만들어 보시고요. 그 시제품을 그냥 실제 완벽한 제품으로 내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통해서 끊임없이 무한반복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혁신을 위한 디자인 띵킹의 가장 큰 장점인 무한대 프레임워크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디자인 띵킹 잘할 수 있는지 디자인 띵킹의 정신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띵킹의 정신 첫 번째는요,
항상 사용자 중심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경영자나 개발자, 엔지니어 관점이 아닌 직접 사용을 하는 사용자 중심, 즉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협업을 통해서 집단지성을 활용하고요. 질보다 양, 또 질보다 양을 이끌기 위해서도 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요. 빠르고 값싸게, 훌륭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빠르고 값싸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무한번 반복해서 가장 최선의 문제 해결안을 찾아내는 게 바로 디자인 싱킹의 정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나의 디자인 싱킹 기본 체력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저하고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요. 거기다 여러분들이 예스를 몇 개나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고객의 입장이 될 수 있나요? 예스, 노 생각해 보시고요. 자, 사용자들과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나요? 규칙이나 일반 통념을 뛰어넘어서 현재 상태를 변화시키는 도전이 좋은가요? 네 번째입니다. 올바른 질문, 심지어 상사, 교수님에게까지 할 수 있으신가요? 이메일을 작성하는 것 대신에 그림을 그리거나 스케치할 수 있나요? 혼자 일하는 것보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협업하기를 좋아하나요? 큰 그림을 살펴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아 반복하기를 거듭할 수 있나요? 새롭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해내고 그것들을 공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나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꺼이 실패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자, 지금부터 제가 10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스라고 답한 것이 몇 개인지 자신의 기본 체력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개 이하이신 분들. 3개 이하이신 분들은요, 나의 디자인 싱킹 기본 체력이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체력을,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기 질문에 나와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4개에서 7개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요, 괜찮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여러분들이 디자인 띵킹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8개 이상으로 올리셔야 되는데, 자, 8개 이상이 훌륭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몇 점이나 나오셨나요? 자, 나는 기본적으로 디자인 띵킹을 하기 위한 체력을 잘 갖추어졌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디자인 싱킹을 위한 마인드셋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 싱킹은요,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시고요. 항상 실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일단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만들어 보지 않고서는요, 이게 잘 작동하는지, 이게 고객들에게 어필하는지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한번 만들어 보시고 내가 만든 것이 제대로 잘 작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늘 항상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창의적인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못했다면 다른 사람들도 못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이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일단 한번 시도해 보는 거, 일단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실패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요, 모호함을 좀 즐기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건 없고요. 세상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왜냐? 너무 변화도 심하고 세상에 명확한 것들이 점점 없습니다. 그 모호한 것들을 명확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즐기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째, 낙관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할 수 없다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거고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방식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낙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성공할 때까지 반복을 계속 시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패를 통해 새롭게 배우시고 실패를 통해 나온 것들이 실패작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디자인 싱킹의 마인드셋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고객 관점에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고방식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시더라도 항상 사용자 관점,
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감할 건지, 그리고 나중에 취업을 해서 일하실 때도 어떻게 하면 고객과 함께 공감하면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런 것을 늘 고민하시는 학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고객 관점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 디자인 싱킹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